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번 동영상부터는 우리가 새로 챕터 2단원을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거로 하면은 챕터 2가 굉장히 추상적일 거라고 들리시는데, 어, 하나씩 들어가 보면,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학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물리, 화학, 생물과 같은 이공계열에서 말을 하는 과학은 아니고 사회과학에 속하는 학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경제학자들도 과학자, 사회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뭔가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과 같이 정말 실험실에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뽑아내고 통계 분석을 하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면서 이론을 세우거나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론을 만들고 수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경제적 가설이나 이론을 입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경제학자들도 일종의 과학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1단원에서 원칙 9번, 10번에서 잠깐 나왔었던 것처럼 정부, 중앙은행이 시중에 너무 통화량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즉,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라는 가설을 세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처럼 실험을 해보려면 직접 내가 중앙은행의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어서 직접 통화량을 막 늘리도록 명령을 내려보고 몇 주 혹은 몇 개월 지나서 경제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보는 방식을 통해서 이론을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은 많은 다른 사회과학과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 경제를 우리 경제를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다 보니까 대신 경제학자들은 과거로부터 쌓여온 시계열 데이터, 데일리가 됐던, 먼슬리가 됐던, 쿼터리가 됐던, 이얼리가 됐던 그런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신의 이론 아니면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학에서 하는 실험은 일반 이공계열에서 하는 실험하고는 다르다. 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런 경제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이론을 검증하거나 기존의 이론이 틀렸다면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해서 기존의 이론을 수정을 한다던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경제학자들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을 사용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assumptions,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점적으로 밝히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경우에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좀 생략, 간소화하는 것이 바로 보통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죠.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어떤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이런 상당히 많은 가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혹시 배우셨죠? 배우셨으면, 리그레션이 어떤 건지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그레션에, 여러 가지 설명 변수들, 그리고 여기 y가 이제 dependent variable이 되겠는데, 사회과학,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은 사실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무 많은 변수들, 그 중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은 조금 다 생략을 하고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결과를 불러오는 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검증을 해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정, 즉 현실에 너무 복잡한 것들은 조금 간소화하거나 없애거나 해가지고 좀 더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이런 가정을 경제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이제 화학이나 생물이나 물리에서도 약간 그 실험의 세팅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죠. 그런 것처럼 경제학에서도 당연히 가정이 바뀌면 다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또 할 텐데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죠. 어떤 한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자동차만 생산을 한다고 하자. 혹은 어떤 나라가 있다. 근데 그 나라는 자동차와 컴퓨터를 같이 생산하는 나라라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심플하게 한 나라라는 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나라가 1년만 딱 지속되는 나라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숏런 효과에 집중하는 실험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다. 이 나라가 1년을 초과해서 지속되는 나라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롱런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자들도 가정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제학에서도 많은 경제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경제 모델도 다른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식, 방정식 이런 것들로 모형을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와 같이 그 중에서도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변수 놔두고 나머지 조금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변수는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 모델이 어떤 적정한 가설 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경제 모델을 활용을 해서 우리 실제 생활을, 실제 세상, 경제 돌아가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게 교과서에 이런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뭐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에 과학 혹은 생물 시간에 인체 해부가 되어 있는 어떤 모형 같은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체 모형, 과학실에서 볼 수 있는 그 모형이 정말 인간과 똑같은 사이즈, 그리고 똑같이 모든 장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목적에 맞게 중요한 부분만 표현을 해놓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경제학에서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적인 가정하에서 많은 모형들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12번 경제적 모델에 약간 지금 명쾌하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요 첫 번째 우리의 모델 경제 순환 모형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런 모형을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 챕터 2에서 설명해주는 지금 Circular Flow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경제를 표현한 모델입니다. 이제 뒤에서 그림을 통해서 볼 텐데 경제학의 에이전트, 플레이어로는 대표적으로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서큘러 플로우 모델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계와 기업만이 있다라고 간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이렇게 가계와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경제 시스템 하에서 두 개의 마켓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두 개의 시장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미 생산된 완성된 물건과 서비스 시장이 있고 또는 보통 경제학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그런 어떤 생산의 팩터, 요소들이 거래되는 시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면 이렇게 펌과 하우스홀드라는 이코노믹 에이전트 두 개가 있는 것이고 여기 마켓으로 물건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그리고 이런 어떤 생산에 필요한 요소가 공급되는 시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게는 가게의 어떤 구성원은 기업에게 고용되어서 혹은 표현을 약간 바꾸면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급여,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홀드는 대표적으로 노동력을 이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이렇게 레베뉴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가게는 다른 한 측면에서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이 Goods and Services 마켓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 중에 일부를 써서 이렇게 가게로 가지고 와서 소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게와 기업만 있다. 그리고 시장으로는 이렇게 Goods and Services 마켓과 생산 요소 시장 두 개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경제를 조금 간략하게 표현을 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단순한 모형에서는 기업은 물건을 생산합니다. 물론 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 필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계 구성원으로부터 노동력을 공급을 받고 고용을 해서 이제 기업은 그에 대한 대가로 가게한테 급여, 인컴을 주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가게가 인컴이 생겼으니까 그 인컴을 가지고 생산물 시장에 가서 goods 혹은 services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 이제 다 이해하셨을 텐데 이 Goods and Services 마켓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기업이 물건을 파는 거죠. 파는 입장이고
가게가 물건을 사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또 한 시장이라고 아까 말을 했던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가 공급하는 노동력을 기업이 사는 거고, 가게는 그 노동을 기업한테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가서 돈을 1,000원을 냈다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낸 돈은 우선 스타벅스한테 갈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그 활동이 그 전에 발생할 수도 하기도 하겠지만, 그 돈은 스타벅스가 커피 원두 아니면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뭔가 재료들, 뭐 종이컵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얼음이라던가 그런 것을 사오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고, 가게의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혹은 거기 가게의 고용된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커피를 사 먹기 위해서 스타벅스에 간다면 이제 그러한 거를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렇게 돌아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이 서큘러 플로우 모델은 이렇게 가게와 기업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있다고 본 심플한 경제 모델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나중에 정부라는 것도 들어갈 거고, 이것은 한 나라 안에서 살펴본 거니까 또 국가 내 국가고 이렇게 해외라는 또 섹터가 있다라고 또 더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 방금 살펴본 이 앞에 그림에서는 네, 요런 설명들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이 마지막 점에서 앞에 그림을 잠깐 한번 이렇게 같이 지금 펼쳐서 살펴보시면 바깥쪽 선이 있고 안쪽 선이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바깥쪽 선이 있고 이 안쪽에서 돌아가는 선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돌아가는 선은 달러와 같은 돈, 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나타내는 선이고, 이 안에 있는 화살표 선은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생산 요소와 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된 생산 완제품이 어떻게 경제 안에서 움직이는가를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대표적인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라고 하는 경제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프로 표현된 간단한 경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그 경제가 그 상황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량들을 점으로 찍고, 그 점을 찍은 것을 곡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바로 이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피겨 2번을 보면 그냥 바로 더 와닿으실 텐데,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하자. 그 나라는 단 두 가지, 컴퓨터라는 것과 자동차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재화만 생산하는 나라라고 하자. 그러면 A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2200대와 자동차 6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최대로 생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B점도 마찬가지, E점, F점도 그 나라에서 동원할 수 있는
생산 요소를 다 도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아웃풋을 다 생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프론티어, 그러니까 가장 경계선 끝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렇게 점 D와 같이 이 프론티어 안에 있는 점은 뭐냐? 생산을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컴퓨터 1000대와 자동차 300대만 생산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데 이 곡선상에 있는 점은 efficient한 프로덕션이라고 말을 하고 그 선 안에 있는 점이면 inefficient한 프로덕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당연히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을 다 안 생산하니까 inefficient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챕터 2에서 소개를 해주는 두 번째 경제의 간단한 모델이 되겠고, 여기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앞에 원칙에서도 한번 살펴보았던 용어인 opportunity cost가 되겠습니다. 요 점에 있는 설명을 통해서 opportunity cost라는 것을 좀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으로 돌아가서 요 A는 지금 컴퓨터 2200대와 자동차 600대를 생산하는 상황이고, 요 B점은 컴퓨터는 2000대, 자동차는 700대를 생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경제가 A에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내가 B에 있는 상황으로 옮겨간다고 하자. 그러면 A에서 B로 옮겨가면서 컴퓨터의 생산은 200대 줄이는 대신 자동차의 생산이 100대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200대를 생산을 하는 대신 자동차 100대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동차 한 대의 기회 비용이 컴퓨터 2대, 혹은 컴퓨터 입장에서 말을 하면 컴퓨터 한 대의 기회 비용은 자동차 0.5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opportunity cos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프론티어가 곡선이 컨케이브 맞죠? 볼록하죠. 그래서 이 곡선 상에서 만약에 요 지점 F라는 지점 그리고 E라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굉장히 완만한데, 절대값으로 말을 하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지점에서는 자동차의 opportunity cost가 굉장히 큰 거고, 요 F 지점에서는 반대로 컴퓨터의 opportunity cost가 굉장히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라는 것이 다르다, 있는 위치마다 라는 것이고,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 지금 네 번째 점에 있는 것에서 이 기울기는 다름 아닌 opportunity cost를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까지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A에서 B로 간다라고 하면
컴퓨터 200대를 포기하는 대신 자동차 100대를 생산하는 거니까 약분하면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이 컴퓨터 2대가 되는 것이 되겠죠. 거기에서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2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나라, 지금 우리가 방금 이 프론티어에서 살펴본 어떤 가정한 나라는, 그러니까 그 나라, 자동차나 컴퓨터를 생산하는 이 나라가 갑자기 뭐 기술이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스킬 같은 게 좋아져서 아예 생산량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기 살펴보시면 프론티어가 프로덕션 파시빌리티 프론티어가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뭐냐면 그래프로 보시면 아까는 요 곡선이었다가 이렇게 요 곡선으로 이렇게 밖으로 쉬프트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스킬이 좋아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없을 때 살펴본 그림에서는 이 프론티어 안에서 어떤 점을 선택을 하냐라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이 세 가지 점을 뭉뚱그려서 그냥 테크놀로지컬 어드밴스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예 곡선 자체가 밖으로 쉬프트 할 수 있다. 즉 이전보다 생산량 자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두 번째 간단한 경제 모델 살펴본 것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